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도 김영중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 일주일 동안 미얀마 때문에 네, 많이 맞습니다. 좀 마음을 졸였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피해라든가 그 사태가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국제사회 대응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도 미얀마 군경 폭력 진압에 대해서 말씀을 SNS에서 하셨죠. 네네,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지난 3월 6일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외교에서 이제 민감한 이슈를 안 건드리고 내정 불간섭 뭐 이런 식으로 했고 특히 이제 아세안 국가 상대로 할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신남방 정책의 역설인데 신남방 정책 하기 위해서 민감한 얘기를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암묵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국제사회 여론도 그렇고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오히려 그게 신남방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그런 사태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일반 사람들도 시민들도 거기 미얀마 사태 심각성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고 있고 또 예전에는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든가 하는 과거의 일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88 사태도 그렇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SNS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거죠. 네, 맞아요. 마치 그 학살 현장을 옆에서 보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 느낌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도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 마땅히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도 해요. 이제 모금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전달되는 것이 시민사회가 이제 다 책임지고 이제 투명성이나 아니면 사용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할 수 있는 단체들은 지금 모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맞습니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다 하나씩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시민사회단체들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결성했고요.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와 국회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책임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더 빨리 뭔가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미얀마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만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아팟도 계속 주시하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한텀 쉬었습니다. 이유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작하셨네요. 우리 김영종 선생님도 시작하시고 손님으로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 약간 수업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내용으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시아 나라들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이번 나라가 두구두구두구 몽골입니다. 우리랑 너무 가깝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나라인데요. 김영준 선생님, 몽골하면 뭐 떠오르세요? 뭐 이제 역사적으로 깊게 안 알지만 이제 몽골 항쟁이라든가 그런 것들 생각이 나고요. 몽고 반점 그런 거. 전 징기스칸. 원나라 그런 거.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몽골 대통령이 전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에 근무하던 이제 대학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그분이 그 뭐 문학 박사 출신에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신 그 3대 대통령 남바링 쌤인가요? 정확히 성함 앵크바르. 그래서 엘벡도르트인가요? 그분의 그 연설을 이제 순차 통역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 속담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몽골 여행의 길잡이로 잠깐 목소리 출연을 금방 하셨는데 모신 분이 송병구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송교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파 청취자들께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아시아 중동학부
몽골학 전공 교수이면서 부설 몽골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송병구라고 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몽골연구소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유일한 몽골연구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몽골학을 연구하는 유일한 연구기관이고요. 네. 사실은 몽골 연구소를 말하기 전에 사실은 몽골학과를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몽골과 한국이 1990년에 수교를 했거든요. 네. 수교를 하고 작년이 30주년 되는 해였는데 수교의 일환으로 양국의 대학에 학과를 설립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몽골에는 이제 몽골 국립대학교, 네. 몽골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교죠. 거기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도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설립이 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이제 총장님이신 분이 몽골 정치인들과 관계를 많이 갖고 계셔서 수교에 좀 일익을 당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마침 또 그런 분이 학교를 가지고 계시니까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학교에 양국대학교에 학과가 설립되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의 몽골 학과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08년에 최초로 몽골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몽골 언어만 공부하는 데는 아니죠?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몽골 어과를 해야 되나 몽골 학과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몽골 어과로 시작했습니다. 한데 이제 워낙 희소하고 특수한 학과이다 보니까 몽골어 외에도 몽골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항들을 이 사회가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몽골 학과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네. 좀 더 지역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언어뿐만이 아니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전문가들을 키워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해왔습니다. 제가 잘 모신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게 학과 설립 자체가 네. 이렇게 그 양국 간 외교적 그런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그러네요. 되게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저도 제가 북한대학원 나왔거든요. 네. 북한대학원 나왔다 남북한 그러면 합의에서 설립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네. 김일성 대학 나온 줄 알고 뭐냐고 탈북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또 북한대학원 나왔다 그러면 북한말 배우러 갔냐고 이래서 사실 이게 지역학이라 여러 가지를 다 배울 수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좋은 연구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뒷조사를 좀 했어요. 2016년에 몽골 대통령에게 나이달람 훈장을 교수님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우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네. 일이죠. 그런데 그 나이달람 훈장은 누구한테 주는 상이에요? 나이 달람이 아니고 나이 람달입니다. 어머, 죄송해요. 아닙니다. 잘못 조사했어. 네, 몽골어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나이람달. 네, 나이람달.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선생님? 일단 그 나이람달 훈장이라는 나이람달이란 말 자체는 친선, 우호, 뭐 이런 우정,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몽골에 공헌한 외국인들에게 주는 훈장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 대학에 오기 전에 몽골 대학에서 교환 교수도 했었고요. 또 그쪽에서 이제 몽골 대학생들을 오랜 기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 상도 받았고 그런 것 인연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이 해외에 이제 봉사 활동을 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잘 살아지고 난 이후에 맞아요. 요즘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봉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못 하고 있는데 그 몽골 해외 봉사 활동을 최초로 저희 단국대학교가 가게 됐고요. 제가 그것을 기획해서 현재까지 거의 한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오기 전부터 했었으니까요. 상 받을만 하시네요.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몽골학 발전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그런 것들에 조금 기여를 했다고 해서 훈장을 받게 되시면 뭐 부상이라든가 뭐 특정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양이나 말 같은 거 주시는 것 없나요? 공식적으로는요. 그 몽골 대사관에서 5년간 그 무비자 비자를 받았습니다. 입국 시에 무슨 혜택 같은 게 있을까? 그런 게 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냥 이게 주신 분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몽골에서 웬만한 뭐 잘못해도 괜찮지.
약간 확인된 건 아닙니다. 면책 특권 같은 걸 경범죄 뭐 이런 거. 경범죄. 확인된 건 아니고 네. 그 정도로 말만. 네. 네. 그건 아닐 겁니다. 훈장 받는 사람이 가서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기사는 더 크게 날 텐데. 아까 김영룡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차 통역했다는 그 대통령 그 자리에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요. 그 강연하셨죠. 강연하시고 네. 나서 아마 행사 중에 한국 분들에게 한국 몇 분들에게 훈장을 주는 그 행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행사는 근데 그 창원에서 했었어요. 저는 외대에서 외대에서. 그 창원대하고 외국어대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했었는데. 이게 처음 뵌 분들인데 다 알고 계셨던 분들 서로 그러니까 뵀던 같은 분들. 자리가 아니고 같은 자리는 아니고 오셨을 때 이제 여러 곳을 방문하셨는데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훈장을 받으셨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네. 대통령 토역하셨고 그 대통령한테 저는 훈장 받았네요. 저는 근데 전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에. 그렇구나. 네. 정말 근데 쌤 하신 뭐 역할 보니까 굉장히 받으실 많이 만한 것 하셨네. 같습니다. 네. 예. 한국 학생들 몽골 가서 봉사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어떤 활동도 하게 되죠? 몽골에 가게 되면요, 이제 두 가지 봉사활동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지역 사회에 가서 그 지역의 어려운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같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교육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봉사와 노력봉사 이렇게 이제 나누는 노력봉사 말이 좀 이상한데 노력봉사, 교육봉사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되게 작년에 좀 특이했는데요. 저희 대학에서 못 갔잖아요. 봉사활동을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학의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봉사활동도 온라인으로 해보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게 되면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4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4명 한 명에 우리 몽골학과 학생 1명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도 도와주고 하는 학생 이렇게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자기들이 그 봉사활동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칠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실제로 하는 건데 그 작업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녹화하고 해가지고 수업 안도 만들어가지고 몽골에 보내주면은 몽골에 있는 그 몽골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안대로 수업을 하셔서 다시 보내주시고 교재를 보내신 것 같은 거네요. 네네. 그래서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했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도.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몽골 이야기를 또 다시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나누기 전에 저희가 아시아 TMI에 출연하는 선생님들께 꼭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몽골 어떤 나라다?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이제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몽골 하면 몽골 어떤 나라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 질문은 모두 고민하셔요. 네, 고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뭐 칭기스칸, 뭐 말 또는 대초원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죠. 뭐 자연의 나라 뭐 이렇게 뭐 떠올리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 내리고 싶어요. 몽골은 유목민의 나라인데 현대니까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되니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 사실은 우리가 그 문화를 놓고 볼 때 정착민족과 유목민족, 정착문화와 유목문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중국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짓는 걸 봐서 그런지 정착 민족, 정착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유목 문화나 유목민들을 볼 때 되게 미개하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거든요. 문화가 서로 종류가 다른 것이지 정착 문화가 더 우수하고 유목 문화는 미개하다. 이건 굉장히 편협된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터넷과 여러 국경이 없는 세상이 글로벌한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진짜 유목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징기스칸이 세계 몽골 세 대제국을 만들었을 때 유럽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와서 우리를 죽였어. 징기스칸 굉장히 무서운 악마 같은 존재야. 몽골 사람들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전 세계에서 너무 큰 땅을
만들었어.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데 제일 제가 보는 징기스칸 몽골 세계 대제국의 가장 큰 업적은 동양과 서양을 비로소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통하게 했다는 거죠. 서로를 연결했다는 지금으로 말씀이시죠? 얘기하면 인터넷망을 만들었다는 거죠. 역참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역참제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역참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터넷이 만들어진 것과 거의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유목민인 몽골을 바라봤을 때 그 유목 문화에서 시작돼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유목 문화에서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오는 네. 그 과정을 오롯이 겪고 있는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마디는 아닌데 굉장히 너무 좀 길었나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요.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유목민으로서 원래 동서양을 연결했던 것은 이제 디지털화로 더 연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또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네. 실제 지금 사시는 분들의 그 유목 문화의 그 보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삶의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사실은 몽골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네. 그게 네. 혹시 아시죠? 네. 네. 잘 모르시는 아닙니다. 분들도 있어요. 몽골은 남북한 합친 거, 그러니까 한반도의 7배 반 정도 되는 크기로. 근데 이제 거기를 딱 반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땅을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딱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수도와 그렇지 않은. 몽골에 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 뭐 저는 천안에 살고 있거든요. 천안시 이런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는 진짜 도시는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요? 도시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면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진짜 큰 도시는 울란바토르 수도. 네. 수도를 제외한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전체 인구가 330만인데 네. 수도에 100만이 넘게 살아요. 아, 3분의 1이. 그리고 3분의 1 넘죠. 네. 이제 그리고 그 나머지가 그 넓은 땅덩어리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몽골은 조금 속된 말, 조금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몽골엔 나라가 2개 있는 건가? 울란바토르라는 나라와 그 외에 진짜 몽골 이렇게 가면 또 울란바토르 가면 진짜 도시거든요. 그 몽골 학생들이 한국 와서 제일 물어보는 말 중에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이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너네 집에 갈 때 말 타고 가니?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무 짜증난대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말인데 이렇게 네, 편협하게 보는 거죠. 되게 이게 보는 건데 잘 몰라서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울란바토르는 진짜 서울같이 발전된 도시예요. 네. 그 외의 지역은 조금만 나가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그 유목민의 모습을 그 도시만 조금만 나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목 생활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죠. 자연스럽게 이제 몽골에 대해서 좀 크게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치 뭐 땅 큰 거는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위치도 북쪽은 러시아 그리고 남쪽은 또 중국이랑 접해 있어서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땅이 되게 큰데 너무 큰 나라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한 게 있었고 또 사막 그래서 그렇게 큰 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막도 있고 춥기도 한 곳도 있고 뭐 날씨가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거는 땅만 파면 공룡 화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공룡 이름들로 프로토케라톱스, 오비랍토스, 벨로키랍토스 막 이런 애들 다 유명한 공룡인데 왜 아 못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둘리만 아는데 이런 애들의 개미네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이런 공룡들이 뼈가 이런 게 다 고비 사막 이런 데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몽골이란 나라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선생님 뭐 지역이나 이런 거 유목뿐만 아니라 몽골이란 나라를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렇게 상상할 때 딱 볼 만한 개요 어떤 나라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을 딱 떠올리시려면요. 네. 도시는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네. 몽골이란 나라의 그냥 풍경 이런 거 딱 떠올리면 윈도우 바탕화면. 너무 좋다. 몽골에 오신 분들이 몽골 초원에 딱 가보면 윈도우 바탕화면 아니야? 그렇게 다 말씀하시거든요. 넓은 초원. 그리고 그 위에 말들과
소와 양, 염소가 네.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네. 저도 지금도 상상이 되고 가보고 싶어요, 빨리. 네. 근데 몽골은 생각보다 네.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잘 안 보는데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은 몽골이 이렇게 가까웠나?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는 몽골 가려면 한 8, 9시간 가야 되나? 그냥 느낌상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낯서니까 네. 또 거리도 그만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깜짝 놀라실걸요? 2시간 반 걸려요. 그거밖에 안 걸려요? 오, 생각 진짜 가깝죠. 진짜 가깝네요. 진짜 가까이 있네요. 근데 네. 지도를 보면 이해가 돼요. 멀어서. 진짜 베이징 위로 가면은 바로 네. 저기 그러니까 몽골이니까. 마음의 거리가 먼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되게 가까운데 그럼 지리적으로만 가깝냐? 그건 아니라. 네. 몽골이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와 한국어와 가장 비슷한 나라를 꼽아라. 그러면 몽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단일 민족 국가고 이제 한민족이긴 하지만은 우리와 민족이 다른 수많은 민족들 중에 그래도 제일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생긴 것 자체로만도 외모가 공감을 할 수 너무 있고 비슷해요. 진짜로. 네. 언어도 사실은 들어보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저같이 언어를 전공하거나 배워본 사람은 정말 비슷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같은 우랄 알타이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낯선 나라이지 먼 나라는 아니다. 굉장히 가까운 나라죠. 가까운 이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몽골이 또 울란바토르를 여행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추우니까 몇 달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몽골을 몇 달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다 갈 수 있는데요. 춥다고. 겨울이 너무 춥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너무 춥대요. 저는 몽골 겨울을 몇 년을 나봤잖아요. 네. 제가 박사학위를 몽골에서 네. 했거든요. 네. 몽골이 겨울에 평균 기온이 한 영하 30도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난 많이 못 가. 춥다 그러면 40도 넘어가고요. 진짜 많이 춥다 그러면 5까지도 간다고. 진짜요? 그 초원에서의 온도가 아니라 도시 계시는 온도. 도시 초원 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대요. 네. 되게. 근데 사람들이 잘 체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왜요? 몽골이 굉장히 건조한 나라잖아요. 건조한 나라여서 체감 온도는 사실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라는 거는 세지 않다는 거죠. 체감 온도라는 거는 피부에 습기가 와닿아가지고 이제 생기는 그 온도인데요. 네. 그것이 이제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이거 별로 안 추운데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큰일 나죠. 네. 저도 몽골 가면 왜 한국 사람들이 모자 잘 안 쓰고, 네. 뭐 스타일링 하잖아요. 네. 머리만 머리에 가신다고 뭐 이렇게 모자 안 뭐 쓰죠. 네. 드라이도 하고 뭐 왁스 같은 것도 바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나갔는데 모자를 쓰면 다 엉망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도 잘 안 쓰고 또 저는 또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는데 태권도 도복에 내복 입고 갔다가 진짜 한번 창피를 엄청 당한 적이 있거든요. 남자가 막 내복을 막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내복을 잘 안 입는 습관이 있는데 몽골에서 내복도 안 입었어요. 그랬더니 몽골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냐고 나한테. 너 이 추위를 별로 안 추운데요? 했는데 밖에 나가서 그 상태로 한 5분 정도만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얼어 있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요 눈썹이 이렇게 하다 붙어버려 이렇게. 진짜? 눈이 안 떠져요. 입김에 올라와서 그게 순간적으로 얼어서 붙어버리죠. 그 다음에 요 콧구멍 있잖아요. 콧구멍에 이렇게 구멍에 얼음이 쫙 얼어가지고 코를 약간 벌렁거리잖아요. 이렇게 벌렁거리면 그게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sen oğulun otagimin amta tahınca Allah'ı tümnimin ondan bolsa orçulundan çıkan içimin çansın 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송병구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몽골 노래예요. 교수님 어떤 노래고 또 소개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노래는요. 몽골에도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요즘 트롯 인기 많죠. 몽골의 트롯 같은 그런 계열의 네. 그 자플랑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네. 몽골에 나오나 형님 같은 국민 가수 네, 같은. 국민 네. 가수이죠. 지금 국회의원. 그래요? 국회 정치인으로 또 변신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분이 낸 노래 중에 애징 차나 쓴 차라는 노래인데요. 네.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차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아주 그 몽골을 듣자마자 되게 리듬이 되게 몽골 리듬 같다. 잘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도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편안해지면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차를 생각하면서 맛있는 차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기리는 뭐 그런 노래입니다. 나훈아 가수님의 엄니 같은 노래인가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스승님이시죠. 저를 가르쳐 주신 몽골어를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좀 더 들어볼게요. tahınca hoşu ağırsan sarıt açadımen nurununa mıhan içimin çansın sen 네, 선생님. 사실 몽골은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랑 되게 가까운 나라죠. 근데 우리가 진짜 몽골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지는 좀 궁금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송원, 명청 뭐 이런 순서로 이게 중국 중심의 역사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몽골이란 나라는 이제 그 스쳐가는 역사의 하나 정도로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몽골이란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청취자들께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침략 받은 거 네. 그런 것들이 각인돼 있는. 네, 그렇죠. 네. 네, 몽골의 역사를 설명하려면은 중국과 이제 북방 민족 간의 역사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진짜 밤을 새고 얘기해도 정말 재밌게 정말 네.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조금 짧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몽골의 역사를 보려면은 징기스칸 이전과 이후 이렇게 일단은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징기스칸 이전의 역사는 북방 민족들의 역사에 몽골이 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방 민족들의 역사라고 하면은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 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 네. 대부분 이 단어를 언제 들어보냐면은 중국 역사 배우면서 들어요. 중국을 괴롭혔던 민족들, 오랑캐 되게 안 좋게 항상 우리 배웠죠. 맞아요. 사실은 그 중에 우리도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 중심의 역사에서 항상 중국을 괴롭혔던 굉장히 미개하고 굉장히 문명화가 되지 않은 도적 같은 그런 민족들이라고 그쵸. 이렇게 불려져 왔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세계 몇 대 뭐 구조물이라고 해서 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리장성을 보면 뭐
우스갯소리로 달에서도 보인다고. 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거대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중국에 그렇게 거대한 건물이 있어,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 이거 와, 중국 대단해?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 연유를 살펴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 네. 만리장성이 정말 대단하고 이런 그게 세계적인 몇 대 건축물인데,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결론은 북방 민족이 무서워서 만든 거예요. 아. 무서워서. 걔네들을 막으려고. 맨날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리고 맨날 당하니까. 그래서 북방 민족은 유목 민족으로서 항상 중국과 경계에 있었고요. 징기스칸 이전에는 징기스칸 몽골의 조상이었던, 몽골과 같은 계열이었던 여러 민족들이 있어 왔고, 몽골은 그 북방 민족 중에 한 종족이고요. 징기스칸 때 비로소 징기스칸이 몽골족들을 규합했고, 네. 그 몽골족을 통합해서 몽골족이 북방 민족의 패권자로 군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북방 민족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아랍, 중동, 유럽 이렇게 진출하게 된,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은 몽골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징기스칸 이전서부터 시작해서 징기스칸 시대를, 그게 이제 13세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징기스칸 그 대제국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했죠. 분열되기 시작해서 각 분열돼서 각 지역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몽골 제국이 붕괴된 것은, 몽골 제국이 멸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를 생각하냐면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었을 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몽골 제국은 전 세계를 통치했던 그 나라들을 5개, 6개 분봉국으로 돼 있고, 본건국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각 지역이 다 멸망해야 정말 멸망한 거예요. 원나라만 멸망했다고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원나라가 멸망했어도 그 원나라의 지역은 중국 지역이죠. 그러니까 몽골이 중국을 통치했다가 중국을 다시 준 거죠. 멸망한 게 아니지.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원래 돌아간 그 지역이 멸망했을 때, 그때가 이제 몽골이 멸망한 시기인데요. 그건 1636년이에요. 굉장히 뒤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청나라에 복속이 됐어요. 네. 청나라에 복속이 되고 1911년에 비로소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굉장히 네. 긴 시간 청나라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몽골이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것도 그 시기고요. 아, 그래요. 네, 힘이 이렇게 약해진 것도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이유는요. 그 청나라를 만든 만주족. 네. 그 만주족의 조상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여진족이죠. 여진족. 여진족. 그래서 네. 그 청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누르하치가 만들었는데 후금이라고 했죠. 후금. 네, 후금. 여진족이 세운 네. 금나라의 후신으로 이제 후금이다. 그게 이제 청나라가 된 건데, 그래서 여진족, 만주족은 여진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만주족이 몽골이 엄청 두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언제 다시 규합해가지고 다시 얘네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얘네들은 그 없애버려야 돼. 그 생각을 하고 엄청 핍박을 한 거죠. 여진족이었을 때 가졌던 트라우마가 청나라가 맞아요. 실현한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해서 그때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모든, 그러니까 남자들을 막 승려를 만들어 버리고요. 안 좋은 막 무서운 일이네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수교를 하고 나서 그 몽골에 가면요, 울란바토르에 가면 자이슨톨고이라는 그 전승탑이 있어요. 네. 그 밑에 오면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태준 열사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한데요. 수교를 하고 나서 발굴된 분이세요. 그 수교를 하고 나서 몽골 국가기록소에 가서 기록을 살펴봤더니 그분에 대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연세 세브란스 의대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뭐 김규식 선생님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 김규식 선생님의 소개로 몽골까지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셨다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피해. 네. 가셔서 갔더니 몽골에 목드한이라는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의 주치의까지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의 가장 큰 공은 몽골에 그 당시에 만연돼 있던 전염병을 퇴치한 곳인데요. 그 전염병이 매독이었어요.
그게 이제 매독이라면 성병이잖아요. 성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몽골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설에 의하면 청나라 만주족이 매독균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다. 아, 이런 일부러. 어. 여성의 어. 기능을 네. 그래서 인구를 줄이는 줄이기 방법 중 위해서.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그 설이? 정도니까. 설이 예, 있다는 그 정도로 말씀이시죠? 그 정도로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됐죠. 네. 독립을 하게 되고 사회주의 독립을 하게 됐죠. 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네. 사회주의 독립을 하고 쭉 살다가 굉장히 긴데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1990년에 그 전 세계가 이제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네, 이제 네. 민주화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30년 네. 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적 성격도 있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적 성격도 있고 이렇게. 그럼요. 좀 궁금하게 그 몽골의 어떻게 보면 그 제국으로서의 영광의 시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 지금 현대의 몽골인들에게 어떻게 지금 남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큰 네. 자부심을 갖고 예.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비록 지금 이제 개발도상 국가고 선진국에서 볼 때는 아직 후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항상 뭐 이렇게 우리는 되게 가난한 나라 이런 생각 별로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해요. 뭐 가진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자존심이 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방 민족 특유의 자존감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저는 참 후진국이라고 하기 싫은데 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국민 소득으로 보면은 아직은 네. 개발도상 국가들 중에서도요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어떤 특징이에요? 얘기냐? 우리가 이제 후진국 얘기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되게 빈국, 어렵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정말 네네네. 어려운 나라들. 저 어렸을 때 보면 이디오피아 난민 네. 이렇게 막 갈비뼈가 마르고. 막 이고 마르고 너무나 처참한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요. 네. 몽골은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0만이 조금 안 돼요. 정말 작은 정말 거죠. 작은 나라죠. 네. 근데요. 가축 수가요. 7천만 마리가 넘어요. 한 사람당 몇 마리씩 갖고 있는 거. 그러면은 음. 이게 산수적으로 음. 절대 굶어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고기는 있는 거죠. 네. 그 원래 주식이 고기예요. 네, 맞아요. 야채를 안 먹는다면서요? 이제 뭐 도시 사는 사람들 네, 이제 먹기 네, 시작했지만은 네. 주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별 사재기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네. 띄엄띄엄 살잖아요. 네. 울란베토를 빼고는 그러면 네.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조 뭐 줄려면 주고 네. 이런 네. 느낌이 약간 뭐 잠깐 그렇구나.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선진국 후진국 개념이 굉장히 그 편협한 개념이네요. 그 맞아요. 역사의 맞아요. 개념을 프레임을 넓게 보면은 몽골이 정말 앞서서 나갔던 그런 맞아요. 최 선진국이었다가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뭔가 그렇죠. 좀 부질없다 뭐 이제 이런 느낌 이제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경제적 의미보다는 그 자부심 같은 게 굉장히 좀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뭐 몽골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선택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구소련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맞습니다. 됐고 네, 맞습니다. 또 80년 말에 중반부터 해서 이제 시장 경제로 개혁 추진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선 처음으로 탈사회주의를 했던 나라라고 했어요. 교수님께서 쓰신 또 글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몽골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분석 및 대응 전략에서 이제 몽골은 앞으로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 동북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남북 양쪽 어디에도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이런 입장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게 이런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 이런 게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저희 아시아파 청취자들께 조금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어디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몽골의 민주화 과정 이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네. 남북한서부터 말씀드릴까요? 민주화 과정 먼저 네. 말씀해 네,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몽골의 민주화는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민주화 과정을 거쳤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면 저는 꼭 몽골의 민주화 과정을 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소련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같이 네. 덩달아 무너지면서 결국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잘 봤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 그러니까 운동,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들의 피가 또 많은 피가 흘려졌고요. 네. 그런데 이제 몽골도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기 시작했죠. 몽골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어요.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야 이제는 사회주의에서 못 살겠다. 우리 한번 병력해 보자라는 데까지는 같았죠. 네. 네, 같았는데 그 과정이 국민들의 요구가 있자 그 요구를 공산당 세력, 집권 세력이 순수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그 과정을 오히려 주도해 나갔어요. 공산당이 오히려 물론 그 국민들의 그 여러 그런 성원이 있었죠. 물론 네.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민주화 과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의 시위도 있었고 거대한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를 철저하게 탄압하거나 막지 않고 거기에 의견을 따라서 같이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화 국가가 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정권이 네. 그냥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체제가 변혁이 됐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우리 그 실제로 당시에 지배 엘리트들도 바뀌었나요? 예, 그러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의 스탈린 동상이 잘려나가고 음. 레닌 동상이 막 목이 잘려나가고 음. 그런데 네. 스탈린 동상과 레닌 동상이 온건히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총 한 방 안 쐈으니까. 그렇게 변혁이 됐고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말씀 주세요. 네네. 그럼 우리 드는 생각은 그 유목민이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은 오히려 그 체제 변화에 그렇게 좀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교수님께서 부분들이 잘 오히려 지적해 좀 주셨는데요. 유연한 대응이 있지 그 않았을까. 몽골이 그렇게 그 평화롭게 체제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인구가 적은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국토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변혁의 운동은 수도에서 일어난 네. 것이고요. 네. 나머지들은 사실은 이게 그 사회주의 체제의 그 경제 체제는 집단 농장 네. 체제잖아요. 근데 유목민에게 집단 농장은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도입은 했지만은 그것은 느슨해요. 네. 그래서 유목민들은 이게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특별히 뭐 상관이 우리가 없으신. 생각하는 그 저기 공산주의 그 네. 무서운 공산주의 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도시 쪽에서 뭐 변화가 있는데 이제는 변할 때가 됐지 뭐 그냥 뭐 이런 정도지 뭐 대부분 이제 지식인들 네. 도시의 이제 지식인들의 얘기죠. 그 이후에 몽골이 현재까지 오는데 여야의 정권이 평화로운 선거에 의해서 항상 정권이 이양됐다는 거죠. 이게 되게 엄청 특이한 특이한 거 케이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독재자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렇죠. 민주화 대부분의 그 아프리카나 네. 아니면 네. 저기 우리도 그랬고. 요즘 미얀마 네. 봐도 네. 군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몽골은 군부가 없어요. 물론 군부가 있을 만한 군대도 없지만은 네. 두 정권 이상 한 사람이 독재한 경우도 없고요. 평화로운 민족. 독재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딱 네. 한 명 있었는데요. 네. 그분이 결국은 구속돼서 수감됐으니까. 재직 시 그분이 네. 이제 총리를 하면서 총리하고 나서 바로 대통령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법을 좀 바꾸기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약간 네. 그런 장기의 조짐이 좀 네, 있었는데 네, 네. 그거 그냥 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또 보통 가는 길로 따라가려고 했지만 잘렸구나. 그래서 몽골의 그 민주화의 과정과 현재까지의 정치의 모습은 물론 부정부패는 있어요. 네. 부정부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사회 문제 충분히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뭐 미얀마를 본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사회의 큰
소요나 이런 네. 것들은 없죠. 어. 아마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긴다면은 집권 세력은 순수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뜻에 따라서 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몽골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격이 이제 외교적으로 발휘가 된 건가요? 그래서 약간은 그게 저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은 그 유목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유목 문화가 그렇거든요. 유목 문화가 예전에 보면은 유목 문화는 되게 평등한 네. 나름 네, 나름 평등한 그다음에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공평하고 네. 그다음에 편협함이 없고 그다음에 받아들이기를 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목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류를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이제 그 더 유연하고 유연하고 그렇죠. 네, 그 말씀이신 좋은 거죠.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뭐 워낙에 이렇게 뭐 권력 같은 것도 이렇게 도시나 딱 짜여진 국가에서 그게 좀 중요하지. 그렇게 약간 느슨한 사회 구조에서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있지만 이제 뭐 몽골이 우리나라랑 북한이랑의 관계에서도 이제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몽골이 갖고 있는 외교 정책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의 외교 정책은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립 외교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자 외교고요. 네. 세 번째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제3의 이웃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제3의 이웃 정책. 네, 요 이제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요. 네. 몽골은 기본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이 동북아의 열강들 사이에 껴 있어요. 껴 그쵸. 있는데 워낙에 지금 현재 큰-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산주의 시절에 사회주의 시절에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독립을 하고 나서 국경의 남쪽은 중국, 북쪽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에 좀 가까운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중소 분쟁이라는 것도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네. 중국과 소련이 분쟁을 했을 때 몽골이 그러니까 소련의 편을 들었죠. 왜냐하면 소련에 의해서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한번 몽골이 전쟁터가 된 적이 있어요. 항상 그 중국과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껴서 굉장히 고생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은 항상 또 계속 있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편이고 새롭게 미국과 일본이 나타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세력 간 러중, 중러, 미일 요 세력 간의 경쟁 구도에서 또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있는데 네. 한국은 또 남북으로 분단돼 있어. 그래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이거 스탠스를 잘 맞추지 않으면은 이게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런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인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하려면은 다자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쵸. 다양한 외교 네.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다양한 나라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중립지대로서의 역할. 그런 외교적 것들이 역할을,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도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이웃 정책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제3의 이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럼 제1의 이웃과 제2의 이웃은 누구지? 1, 2 이웃. 퀴즈 한번 내볼까? 1의 이웃은 어딜까요? 러시아? 러시아죠. 네, 러시아. 네. 일단 러시아고 러시아가 큰형님. 네. 그다음에 이제 제2의 이웃은 중국이죠. 아무래도 중국 러시아에 다 둘러싸여 있는데요. 뭐. 그래서 러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지만 현재 중국 없으면 못 사는 나라. 왜냐하면은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에요. 네, 맞아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팔 데가 중국밖에 없어. 아니 팔려면은 이렇게 뭘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는데 맞아, 중국을 거치지 않으면 운송을 할 수도 없고 중국에 이미 큰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중국이 필요가 다 없죠. 가져가요.
중국 자기네 자원 놔두고 해외 거 갖고 오잖아요. 막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막 자원 다 갖고 오잖아요. 근데 바로 위에 몽골이란 나라에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 중국에 너무 경제적으로 속박되게 됐거든요. 너무. 그래서 되게 걱정하는데 그것을 탈피하려면 제1의 이웃과 제2의 이웃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민주화되고 나서 그럼 우리 제3의 이웃을 찾자. 이 둘의 영향력이 너무 휘둘르니까 우리 제3의 이웃을 찾자. 제3의 이웃은 그 나머지 서방 국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연히 미국, 일본이고요. 네.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1, 2의 이웃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는 거기 이 두 나라만 가지고 외교를 거의 했었는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제3의 이웃들, 수많은 서방의 많은 나라들과 이웃을 다자 외교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의 이웃에 한국도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되게 똑똑 지혜로운 네. 외교 정책이라고 또 생각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내적 조건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중립국이라는 게 보통 이제 약소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네. 몽골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뭐랄까 크게 비중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영서중립국 선언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추진했었는데 있는데 이제 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조금 아직 주저하고 스위스와 있는데요.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영서중립국도 추진했던 하고 또 제3세계 정책이라 제3 이웃 국가 그것도 신선한 발상 같아요. 보통 이제 서구적 관점에서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막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다시 이제 너희가 제3 이렇게 그렇지. 되니까 니네가 제3이야. 이런 거. 그런 느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와, 이렇게 이제 또 흥미진진한 몽골의 외교 이야기까지 듣고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아시아 TMI 1부는 여기까지인데요. 2부에서는 몽골의 외교 정책에 이어서 몽골하고 남북한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정치 문화 이야기까지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아 TMI 몽골 편 2부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 선생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부에서 또 뵐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럼요.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